일반적으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일이다. 명치가 조여오면서 망설여지는 일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안전한 길,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길, 이 두 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더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혹은 어떤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쪽은 안전한 길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는 길을 보며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낄 테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100% 전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결정되는데요.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라이언 홀리데이의 브레이브,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 무언가를 결단하고 선택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처럼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 헤라클레스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언덕에 솔방울이 주렁주렁 달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의 이 영웅은 그 나무 그늘에 서서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마주했다. 하필 그가 모든 과업을 달성한 후 불멸의 명성을 얻고 세상을 바꾸기 바로 직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순간을 마주한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혼자였다. 앞은 캄캄하기만 했으며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도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림길의 한쪽 길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있었다.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을 건네며 그를 유혹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신은 안락한 삶을 약속했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결핍이나 불행, 공포와 고통을 맛볼 일 없이 인생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른 길에는 순백의 가운을 입은 여신이 있었다. 그놈에 보이는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그 여신은 고된 노력의 결과물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다면 길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여정을 건너라면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에 걸맞는 여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여정을 떠나야만 자신에게 걸맞는 모습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한낱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곧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당신 앞에는 언제나 갈림길이 있다. 헤라클레스는 악덕과 미덕,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많은 이가 이미 드나들어 잘 다듬어진 길과 사람들이 아직 많이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 중에 선택해야 했다. 당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경험해봤고 앞으로 살아가며 이런 선택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계속 놓일 것이다. 용기는 세상에서 쉽게 보기 드문 소중한 가치다. 보석이나 석유처럼 희소하니까 용기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다. 용기는 그보다 훨씬 단순하며 끝없이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다. 용기는 곳곳에 널려 있다. 용기를 낼 기회도 무한하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매일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용기 내지 않고 무시하는 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할 일이 있기에 지금은 용기를 낼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일생에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당신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특별한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위대한 순간에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렇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에는 이런 순간, 즉 기회가 당신 어깨를 두드리는 그 순간이 특별하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용기를 내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두려움은 라틴어로 포보스라고 한다.
이 두려움을 일단 이해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면 당연히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선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고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이유로 스파르타인은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자 신전을 지었다. 두려움을 가까이에 두고 그 힘을 똑똑히 지켜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쫓아내버리려는 것이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다룰 수 있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빛나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절대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없다. 겁쟁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럼 겁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 겁과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겁은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느낌이다. 겁먹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한편 두려움은 상태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겁은 경계하고 어떤 상황인지 위험을 알려줘서 오히려 당신을 돕는다. 반면 두려움은 끌어내리고 나약하게 하고 마비시켜서 당신을 방해한다. 겁을 먹는 건 괜찮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더 많아 보인다. 군 경력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동부 텍사스주를 가로지르는 먼 길을 나섰다. 그런데 여정 중간에 보급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부하 중 한 명은 병에 걸렸으며 마른 다리에 힘이 풀렸다. 원주민과 범법자들을 비롯한 여러 집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땅에서 그랜트는 약 110km를 행군해야 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서둘러 길을 떠났다. 방울뱀과 두꺼운 나무 덤불 사이를 헤치고 수많은 개울과 강을 건넜다. 그러다 밤이 되었고 늑대의 소리를 들었다. 그가 태어나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섬뜩한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였다고 한다. 허리까지 오는 초원의 풀이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늑대 무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랜트는 길을 돌리고 싶었다. 사실 속으로는 동료가 먼저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제안하기를 바랬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 말고는 더 바랄 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랜트보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고 경험도 풍부한 다른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앞으로 가자고 밀어붙였다. 그랜트, 늑대 무리가 몇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랜트는 겁을 먹었지만 멍청하거나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무심코 숫자를 낮춰서 말했다. 20마리쯤 되지 않을까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태어난 척했다. 그때 그랜트와 장교는 소리가 들려오는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늑대 2마리만이 느긋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불안에 떨게 했던 위험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 숫자를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장애물, 적, 비판 등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믿길 바라며 만든 환영일 뿐이다. 그랜트와 장교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늑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도망쳤다. 더 겁을 먹은 쪽은 늑대들이었다. 밤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하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많은 적과 마주한다. 하지만 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느끼는 단 하나의 감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두려움이라고 답할 수 있다. 불안, 걱정, 의심,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전쟁터의 군인부터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까지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일에서 강렬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두려움에 대해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어차피 너무 위험하므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 그냥 맞닥뜨리는 게 낫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위험인데 차라리 지금 마주하는 게 낫지 않은가. 아테네 기병대를 지휘했던 크세노폰 장군과 1만 명의 그리스군은 지도자를 잃은 채 페르시아 제국 심장부에 갇혀버렸다. 병사들은 좌절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했다. 크세노폰 장군은 절망에 빠진 병사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분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음 2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 이 두 가지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그 순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림 형제의 황금 열쇠 우화에서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발전하는 방법은 없다는 현실을 말이다. 동굴 바닥에서 거대한 돌을 옮긴 노인은 소년에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구멍을 보여준다. 여기로 가면 되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계단이 없는걸요? 소년이 대답했다. 뛰어내려야 한단다. 다른 방법은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뛰어내리기는 무섭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타이거 우즈는 새로운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스윙 방법을 새롭게 바꿨다. 예전 스윙 방법을 쓰면 아주 편했겠지만 프로 골프의 세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처음 시도할 때는 그도 무서웠지만 결국 해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해냈다. 모든 성장은 어둠 속에서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다.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던 시간,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일들, 만났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배웠을지도 모르는 교훈들, 절대 이기지 못했던 전투들. 만약 확실한 것이 있다면, 윤곽이 또렷하고 밝은 길이 있다면 어떨까?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용기는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넷플릭스의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에게 누군가 텔레비전과 영화가 스트리밍되는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분석가들과 비평가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구심을 뛰어넘어 용기를 내야 했다. 원래 내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민은 쉽고 결정은 어렵다. 원래 그렇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 말아야 하나? 가야 하나? 뭐라도 그냥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그중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선택이라는 건 유령이나 악몽처럼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보통 고민하고 선택지를 신중히 저울질하며 살펴보는 그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두려움으로 마비되어 있으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느라 실수하는 게 너무 싫어서 두려움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 현명하게 선택하려는 거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분석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누군가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지 않을까? 당연히 잃는 것이 있다. 그 순간을 잃는다. 추진력을 잃는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도 잃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1901년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교육자이자 연설가인 부커 T 워싱턴을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기 전 망설였다. 부커는 당시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남북전쟁 후 자유의 몸이 되고 흑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커를 백악관에 초대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흑인을 내빈 자격으로 백악관에 초청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두려웠고 주저했다. 남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과 지지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날지 두려웠다. 인종차별주의 유권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러니까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기병대를 이끌었고 곰을 사냥했으며 어린 시절 병마를 이겨냈고 우울증과 슬픔을 비롯한 셀 수 없는 장애물들을 극복했던 이 현직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는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를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빗발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행동이 꼭 필요했다는 걸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원칙도 완벽하진 않지만 다음 한 가지는 언제나 옳다. 스스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두려움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가리킨다. 즉, 두려움은 당신에게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도 알려준다. 루스벨트의 조카이자 인권운동가인 엘리너 루스벨트는 훗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일이다. 명치가 조여오면서 망설여지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쩌면 바로 거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그 반대로 행동하라. 위기의 순간을 반복하라.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NBA 슈퍼스타였던 앨런 아이버슨의 유명한 인터뷰가 있다. 연습에 관해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니까요. 연습을 통해 마음속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한 연습을 계속하면 실전에서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몸이 기억해요. 사람은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강해집니다. 연습을 반복하면 계획했던 걸 이룰 수 있게 되죠. 불편한 상황이 편해집니다. 제가 급격하게 지치는 그 지점까지 의도적으로 달리는 걸 반복해서 선수로서 역치를 높이죠.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1000번 연습한 뒤 1000번 더 연습해보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 노하우나 기술은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런데 결국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준비다. 큰 목표를 세우되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문제를 한 가지만이라도 제거해보라. 아주 조금만 움직여보라. 한 문장을 쓰라. 메일 한 통을 보내라. 불꽃을 일으키도록 하라.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게 된다.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 전조등은 전방 몇 미터만 빛을 비추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에는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문제를 조그맣게 쪼개서 해결한다면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건너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초반에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지금 결정하라. 그리고 20초만 참아보라. 총각을 다투는 수술실에서 의사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수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할 용기를 품어야 한다. 실적이 떨어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CEO, 프리랜서, 운동선수, 아티스트, 연기자 등 모두 똑같이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잔인한 직업이다. 경정맥을 찌르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잔인함에는 끔찍한 면이 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기만 한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현재의 편안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려고만 한다.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미래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지에 대해 계속 토론만 한다.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선택이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때 무언가를 해야 했다고 후회할 것이다. 당신을 해치는 관계를 끊어내든 사업을 시작하든 토론하지 말고 결정하라.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오래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 만약 결정을 잘못 내리거나 결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처음과 같이 용감하고 명쾌하게 다시 결정을 내리면 된다. 영국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감독 캐머런 크로와 배우 맷 데이먼이 각본을 쓴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용기를 20초 동안 내는 게 필요한 것의 전부일 때가 있단다. 말 그대로 20초 동안 용기를 내고 어색함을 참으면 돼. 그러면 장담컨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용감하지 않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당신은 용감할 수 있다. 단 몇 초 동안만 용기를 내면 당신은 위대해질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그냥 용감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용기는 기르는 것이다. 그 어떤 운동선수도 한 번의 슛으로 연습을 끝내지 않는다. 수천 번 연습한다. 머릿속으로 혼자 경기 날짜를 카운트다운하며 연습 경기에서, 친선 경기에서, 체육관에서 혼자 똑같은 슛을 계속 던진다. 조금 진부한 조언이지만 매일 두려운 일을 한 가지씩 하라. 막상 해보면 나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어떻게 연습도 해보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는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일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것을 습관으로 들여야 하는 것이다. 황무지를 건너는 시간이 당신을 더 강하게 한다. 처칠은 정치 경력의 최정상에 올랐을 때 공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런던 외곽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처칠의 정적들은 처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칠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휴식을 취했다. 무엇보다 철저히 고립되어 명상의 시간을 보냈다. 훗날 그는 영국의 부름에 응하며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처칠은 이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신적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시기라고 회상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싸울 수 있는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해낼 때까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가장 비참한 것은 사회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자기 신념을 희석하는 것이다. 쫓겨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어쩌면 쫓겨나는 게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당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을 만들 수도 있다. 운명이 부르는 사람이 되도록 당신을 빚어갈 수도 있다. 긴 황무지나 황량한 골짜기, 어느 쪽이 되었든 건너가야 한다. 인내와 참을성, 그리고 무엇보다 애정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씁쓸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시기를 통해 당신은 더 나은 당신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희망을 스스로 저버리지 마라. 그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른다. 반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 이 사막은 당신이 건너가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 여정의 일부다.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가라. 타인은 결코 너를 영원히 지탱해주지 못하며 설령 한때 의지할 수 있다고 해도 머지않아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밝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라. 좋은 삶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실행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부자가 되는 원리, 돈 버는 메커니즘, 아니면 타인의 마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결국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 40쯤 되면 이 물음이 더 선명해지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명확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999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철학자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죠. 바로 20세기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나다. 사람은 생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때가 없다. 특히 생애 전반부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양분과 기준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간다. 10대에는 부모, 학교, 친구의 기준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이때 만들어진 기준으로 이제 20대에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시간을 보낸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로를 따라가며 이력서에 적힐 문장에 집중한다. 30대에는 직장에서의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같은 조건들을 두고 자신과 타인의 기준을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런 인생 마라톤에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다.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남이 결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질 않다는 것이다. 그 시점은 바로 내가 나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시작할 때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40. 이제는 적어도 타인이 만드는 인생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답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해보라. 지금까지는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해도 대부분은 피상적인 자기 탐색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부터는 인생의 유한함을 진지하게 실감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넘쳐나는 정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SNS 과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40은 이런 소음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시기다. 단단한 내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40의 자기 성찰은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 기억하라.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실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타인의 시선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익숙한 말투, 생각의 방식, 감정의 흐름조차도 처음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외부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 안에 자리를 잡고 당신은 그 익숙함을 나라고 믿게 된다. 지금의 선택과 판단이 과연 온전히 나로부터 비롯됐는지 되묻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 당신은 정작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럴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 결정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은 쉽게 인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마치 자신의 해발 고도를 즉각 측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당신이 이룬 성취는 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당신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그동안 참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만하면 되었다. 40이라면 이제 남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때때로 스스로를 잃고 타인과 사회가 부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비트겐슈타인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과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인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권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지배당하지 마라. 나는 누구이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그게 왜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뿌연 안개가 당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개는 바로 타인의 감정이다. 당신은 지금도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어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어떤 감정은 당신을 잠식하고 소모한다. 괜한 오해를 살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눌러 담는 것에 익숙해지는 나이다. 그러나 억눌렀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감정이다. 불공평한 대우, 억울한 일, 타인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생긴 분노를 제때 돌보지 않으면 그 감정은 조용히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어느 순간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당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억눌렀던 감정이 되레 당신을 무너뜨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악함에 맞서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악은 언제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인내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가. 매번 조용히 참고 견디겠다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그 다짐이 흔들리고 만다. 여전히 나는 분노를 떨쳐내지 못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는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분노를 조용히 응시하며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이 내게 말을 걸지 않는 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다가오면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노하지 말자. 분노는 결국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남기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분노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걸 극복하고자 참 부단히도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분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분노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관건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역사적으로도 분노가 삶이 변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사례가 많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하여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분노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미국의 시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슐츠 역시 분노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분노를 남겼다. 그는 훗날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 복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스타벅스를 단순히 커피 회사가 아니라 의료보험과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분노를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추진력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분노는 무조건 억누르거나 방치할 감정이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당신의 태도다. 분노가 내면을 잠식해 나를 무너뜨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만들어버릴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분노가 내 삶 깊숙이 파고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가? 첫째, 즉각 반응하지 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이때 절대로 즉각 반응하지 마라.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힌 뒤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선택은 상황 자체를 더 넓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한 후 흘려보내라. 눌러 담았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는다. 그 감정이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마저 상하게 만든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셋째, 타인의 말과 태도가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무례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다.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다. 타인의 언행에 당신 삶의 중심을 빼앗기지 마라. 상대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까지 소진할 이유는 없다. 불안함과 싸우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불안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는 불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불안은 병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대응이다. 그렇다. 불안은 저항해봤자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 당신은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온갖 해결책을 찾으려 애쓸 것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노력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 비트겐슈타인은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불안 속에서 평온을 찾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봤다. 불안을 억누르고 거부할수록 내면의 갈등이 커져 결국 불안에 더욱 빠져들 뿐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평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슬픔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흐르게 하라. 진정 나쁜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불안과 슬픔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불안을 이겨냈을까? 1916년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오직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현재에 충실한 삶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들이며 22%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이고 4%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즉,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해결 가능한 문제는 단 4%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불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느라 정작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불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걱정이 이처럼 소위 부풀려지고 과대 포장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왜 희극보다는 비극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비극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만일 무엇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만일 그때와 달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것이 고통과 불운, 비극으로 바뀌고 만다. 즉, 우리의 인생이 비극인 것은 당신이 계속 후회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후회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자아내는 사고의 함정이라 생각했다. 인생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후회는 마치 시간을 되감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 발목을 잡는다. 심지어 후회 속에서 과거가 이랬으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자신을 올가맨다. 그러나 그는 삶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처럼 계속 변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세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며 그 끝을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래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며 흐르고 그 방향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다. 후회가 당신을 붙잡는 이유는 과거의 선택 대신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후회에 매달리는 사이에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음을 발견한다. 내가 만일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내 모든 재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 파괴력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겨낸 이들이 존재한다. 비트겐슈타인의 고등학교 동창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가 만든 수용소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오히려 극한의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완성해냈다.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빼앗을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태도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개척했다. 1913년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의 안정된 학문적 환경을 떠나 노르웨이의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오직 보트를 타고서만 접근할 수 있는 외진 장소였다. 문명과 단절된 자연 속에서 그는 오로지 자신의 사유를 깊이 탐구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다. 외부와 단절된 환경은 인간에게 강한 의지를 불어넣기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이처럼 고독 속에서 사유를 했던 이유는 깊이 사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아닌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이란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무언가를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깊이 사고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사유가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고 봤다. 즉, 생각은 선명해야 하고 그 생각을 실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우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불운에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운에도 휩쓸리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다. 누구도 완벽하게 걷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비틀거리며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쓰러졌다면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이 반복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간다. 좋은 삶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다. 1916년 3월 30일 일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명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마흔이 되면 한때 바라던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문득 이 행복이 과연 영원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행복은 손에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물처럼 느껴진다. 편안함, 만족, 즐거움으로 채워진 삶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새로운 갈망이 밀려온다. 결국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행복을 단순한 감정적 만족으로 보지 않았다. 행복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인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사람의 세계는 불행한 사람의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저 최선을 다하라. 그것 이상을 바랄 수는 없다. 그리고 언제나 명랑함을 잃지 마라. 타인은 결코 너를 영원히 지탱해주지 못하며 설령 한때 의지할 수 있다고 해도 머지않아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밝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라. 좋은 삶이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실행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나쁜 삶이란 결국 비이성적인 삶이다. 진정으로 좋은 삶을 원한다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특히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은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 즉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그렇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후회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 움직였다. 그렇게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실제로 죽음을 코앞에 둔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당신은 어느덧 인생의 중턱에 서 있다. 절반 가까이 걸어온 길 위에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얼마나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이 내 것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 삶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질문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